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 되십시오. 네, 저도 우리 그러나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마이 TV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아유, 비타민 같은 또 역할을 해주고 근데 계신데 너무 아름다운데요. 뒤에 너무 출근하시는 분들 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내린 눈을 보면서 조금 우리 겨울의 정신을 힐링? 좀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겨울엔 눈이 와야 겨울 같죠. 겨울에는 눈이 와야 돼요. 겨울엔 눈도 오고 길도 약간 미끄럽고야 겨울 같.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럼요. 안전하게. 예, 예, 걸으실 때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아침에 그다음에 또 운전도. 서울은 버스가 안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다들 출근길 너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눈 오고 길 미끄러운데 버스까지 안 다니면 보통 어려움이 아닐 텐데 예, 출근길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걱정입니다. 하지만 퇴근 때도 버스 안 다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퇴근 때는 버스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 이제 버스 노사 협상이 제대로 이제 안 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뭐 여러 이제 현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어제 네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또 놀라신 부분이 바로 이 검찰 개혁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네. 이걸 대체할 공소청, 중수청 운영안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일단은 공소청에 대한 것을 보니까 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 검찰 개혁의 주 방향이었던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것을 이제 또 구체화시킨 거죠. 그동안 검찰이라는 권력이 수사와 기소를 다 독점함으로 인해서 네.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어떤 세력보다 위에 있으면서 나라의 주인처럼 행세해 왔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 정치 검사들은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 권력을 얻는 도구로 악용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문제의식이 참 많았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래서 공소청은 기소만 하지 직접 절대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소청의 주 역할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는 공소관, 용어로 프로세큐터가 공소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프로세큐터 역할을 해라. 그죠? 또 검사를 프로세큐터라고 부르지만 네. 사실은 사실은 폴리스 기능도 같이 했었잖아요. 이제 프로세큐터에만 집중해라. 또 하나는 사법 통제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수사가 법을 어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기소하는 단계에서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된 것 같으면 기소를 안 하겠지요. 그 정도 직접 수사 개시하는 것은 막았다.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이제 폐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하면서 나누는 거죠, 힘을. 그거 힘을 나누는 그런 네. 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중수청 조직이거든요. 네. 봤더니 중수청 조직이 이원화가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 사법관과 네.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 수사관 이렇게 나눠서 조직을 운영한다는 건데 네.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기존 검찰 조직은 이게 또 본뜬 게 아니냐. 그러니까 추진단의 얘기는 뭐냐면 전문 수사관이 수사 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서 인사 운영에 좀 유연성을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검사 출신 수사 사법관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중수청과 공수청의 인적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돼서 내용적으로는 이게 수사 기소가 결합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나눠져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합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만에 하나 정권이 맡고 이러면 또 검찰이 또 되는 게 아니냐. 아마 제2검찰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공소청은 법무부 밑으로 가 있고 중수청은 행안부 맞아요. 밑으로 가 그것도 있으니 이제 완전히 있는데. 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니 괜찮지 네.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아하.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일하는 사람은 다 한솥밥 먹던 같은 그렇죠. 사람들 아니냐. 예. 서로 친하니까 서로 전화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줘, 야 이렇게 하자 하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어떡하니라는 염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개념은 기존의 검찰수사관 개념과는 좀 다르게 방향 모델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영국의 SFO라고 해서 중대비리수사청이 있습니다. 이 중대비리수사청 같은 경우에 수사사법관은 법률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를 전담하고요. 네. 반면에 회계나 IT 전문가 이쪽은 사실은 지금 범죄 자체가 중대수사청에서 다루는 범죄는 좀 말 그대로 어려운 범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사기 사건과 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패 사건, 뭐 선거 사건 등등등 중대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계나
IT나 이렇게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전문 말 그대로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 수사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병렬된 구조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영국 SFO는 가지고 있는데 어허. 이걸 좀 모델링해서 우리도 따라가자라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봐야죠.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가더라도 또 지금 법무부 소속, 행안부 소속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뭐 조직 특성상 당연히 분리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검찰 수사관이 다수 들어와서 여전히 기존의 검사님과 검찰 수사관 관계가 뭐 그러니까요.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과도기적으로 과도기적이다. 검찰에 계신 분이 일부가 공소청에 가고 일부가 중수청으로 갈 텐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가 공소를 전담하고 또 법률 전문가가 수사가 불법되지 않도록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될 필요는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특검에서도 봤던 것처럼 좀 이 수사 전문 인력에 대해서 이거 수사 전문 인력이 항상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은 수사 전문 인력들이 검찰에 다 집중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뭐 저는 좀 과도기적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법무부와 행안부는 뭐 당연히 조직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출발 처음부터 들어가는 사람도 달라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네. 또 기본적으로 전문수사관의 개념 자체가 IT 회계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병렬적으로 이제 법 전문가와 똑같은 선상에서 키우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을 텐데 과도기적으로는 그래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민족 해요. 통제 제도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민주적 통제. 그래서 경우에 따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중수청 수사 사법관이 공소청 검사와 뭔가 공모해서 정치적 기획을 한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이걸 막기 위한 네.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다 막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 중요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하고요. 또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이걸 날카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인데 이걸 제도라는 건 다 그래요. 바꾸고 나면 자리 잡는데 짧으면 5년, 길면 10년 걸립니다. 그 과도기적인 리스크는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리스크가 있다. 근데 과도기적 지금. 리스크인 거죠. 예. 과도기적인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응원봉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네. 검찰 개혁 이번엔 꼭 완수를 해야 되고 저는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 봤더니 검찰청의 그 체계 그 조직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느낌이 드니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려하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명히 나누어졌다 하는 것에는 의의를 둬야 할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뭐 이거 자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는 안착하기까지의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우리가 좀 민주적 통제 절차 필요한데 더해서 사실은 제가 검찰 개혁하면서 제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뭐냐면 모든 개혁은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그렇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결국 수사권을 개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더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고 맞닥뜨리고 예. 위협을 느끼는 것은 경찰 수사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검찰들은 지금까지 보면 1년에서 3년 정도 계속 순환 근무를 시키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큰 사건, 정치 사건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정치 검찰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반 민생 사건에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민생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대다수 경찰, 즉 지역 경찰 같은 경우는 네. 그 지역에 초중고를 나오고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에서 경찰관 생활을 20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유지와 밀착 관계를 갖게 돼요. 근데 또 경찰의 승진과 보직에서도 지역 유지들이 큰 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발전위원회 등의 지역 유지들이 들어가 있고 이 지역 유지들이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관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역 유지는 이 경찰관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주요 보직도 주고 승진도 챙겨주고 이 지역 경찰관은 이 지역 유지에게 용돈 받았고 혜택 받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편의를 봐주면서 경쟁자를 수사하면서 잡아주고 네. 반대로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묻어주고 근데 이걸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사실 많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뭐 자연 발생적인 것 같아요. 지역 토착형이라서 경찰 수사관은 지역에 계속 있기 때문에 생기는 네.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동안 사실은 검찰 수사권이 이걸 좀 통제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죠.
그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입장에서 경찰 이제 일부 극소수의 비리 경찰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기를 막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또 하나 경찰 수사가 지금까지 경찰에서 이 수사 경찰에 대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권력을 누리고 싶은 또 뭐 좀 부패한 비리 경찰들은 가려고 하고 성실히 일하는 경찰들은 수사 경찰 가면 고생만 하는데 승진도 못 하는데 하고 또 기피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문제. 수사 경찰관 개별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네. 생기냐면 경찰서장이나 수사과장의 지휘에 따라서 덮고 열고가 좌지우지돼 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 경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수사가 기능하게 할까도 같이 고민을 해야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효능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필요하다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보안수사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보안수사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는 보안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할 달라진 수 게 있어요. 없는 거죠. 하지만 네.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에 이걸 보안 수사를 너희가 다시 좀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네. 직접 하는 것과 요구하는 건 다르죠. 요구. 문제가 있을 때 요구는 할 수 있어야죠. 직접 하는 거는 리스크하지만 네. 잘못이 보였을 때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찰 비리나 중수청 비리가 보였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부패의 문제니까. 부패 문제. 부패의 문제가 보였을 때 예를 들어 경찰 수사가 경우에 따라 이렇게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에서 오염됐다. 그래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 직권 남용이나 이런 직무유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중수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고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뭐 이런 확정된 거 아니고 수사에 있어서 불법이 생겼을 때 고발하는 권리를 좀 넓게 인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청으로는 모든 수사 기록이 다 모이겠죠. 네. 경찰의 수사 기록과 중수청의 수사 기록이 모이니까 공소청 검사는 당연히 고발할 권리가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수사가 오염된 걸 발견했을 때는 네. 고발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접 수사가 아닙니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 고발만 거다. 하는 거니까 직접 수사는 다시 넘어가는 거죠. 경찰의 비위는 중수청으로 가고 중수청의 비위는 경찰로 보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고발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까 우려했던 게 중수청의 사법수사관과 뭐 말도 어렵다 수사사법관과 공소청의 검사 간의 사건 왜곡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또 경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가 수사기관이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경찰이 예를 들어 중수청의 잘못을 발견해서 수사를 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밝혀지면 네. 승진 가점 줘야죠. 중수청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걸 발견하면 승진 가점 주고 그래서 수사기관 간에 서로가 서로를 면밀하게 경계하고 통제해서 힘의 균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당 안에서 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뭐 당론으로 반영된 건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수사에 네네. 대해서는 네. 공정하고 공평하게 볼 수 있게 그 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예. 민주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첫 번째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부안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의견이든 당론이든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귀 열고 더 수기하고 더 고민을 함께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민주당이잖아요. 이걸 공개해야 돼요. 논의 과정을 공개해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야 하고 또 국민 삶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토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 안에 이걸 쉬쉬 할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마라, 입대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토의하자. 국민들께 더 많이 설명하자.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일으키고 뭐가 문제인지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를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민주정당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더 많은 토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민주정당이죠. 그렇죠. 민주정당의 모습, 또 민주주의의 모습,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제일 좋은 안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권력자들이 권력 잡고 나면 뭔가 다 비밀스럽게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빨리. 욕도 덜 먹고 근데 비밀스럽게 깜깜이로 하는 것이 반민주적인 겁니다. 비밀스럽게 깜깜이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네.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당연하겠지만 왜곡되고 권력자를 위한 장난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개하고 더 토의하고 네.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야 할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속도도 빨리 내야 합니다. 속도도 빨리 공감대를 낸다. 낸다고 해서 속도가 오래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쟁점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그렇네요. 소통해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면서 빨리 결과를 내되 국민들의 공감대도 같이 얻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 대원칙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었을 때 그럼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아하. 것인가, 또 수사기관의 비위를 어떻게 적발해서 고발해서 할 것인가, 또 과도기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공모에 의한 정치 검찰 행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보완도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네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만났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8시 15분에 만나가지고요. 공천원금, 통일교, 또 대장동까지 특검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랑 연대할 게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뭐 통일교만 조사하고 신천지를 조사하지 말라. 그건 종교 차별이고 종교 탄압이에요. 잘못한 종교는 다 같이 보는 거지. 아니 예.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비슷한 일을 했으면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연대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개혁신당에 묻고 싶습니다. 보수라면서요. 네. 보수면 원칙을 지켜야 하고요. 원칙을 지켜야 보수라면 사회 통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보수라면서 원칙을 지금 깨는 거예요. 통일교만 조사하고 신천지를 빼자. 이거는 원칙을 깨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종교 탄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수라면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자꾸 네.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반보수적인 겁니다. 원칙을 깨고 혐오 갈등에 기반한 정치라는 것은 반보수적인 거예요. 본인들께서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면 네. 개혁 보수의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럼 가치. 국민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표정이 너무 밝아요. 누차 얘기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지금 예. 반보수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 있죠. 자체 기본 전제를. 지금 실질 행동은 헌정 질서도 깨트리고 반성도 안 하죠. 또 지금 특검 얘기하는 것도 보면 원칙에서 벗어나요. 특검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 권한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다음 특검으로 가는 건데 이 단계도 없이 정책으로 가고 있고 들어가면서도 신천지를 빼자. 왜 신천지를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이것도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고 거기다가 갈등과 혐오에 유발한 정치, 이건 반보수적인데 보수를 반보수적이다. 하겠다면서 반보수 정당과 손잡고 뭘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진짜 보수라면 국민의힘과 싸워야 진짜 보수인 거죠. 그렇네요. 반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니까. 개혁신당도 지금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있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합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의 그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네. 민주당 여러 가지 지금 비위 의혹이나 이런 것들 네. 이게 외계인 침공에 뭐 비유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민주정당인가 아닌가의 핵심적인 기준은 자정 기능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에 반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기능이 되돌아오지 않아서 네. 쭉 지금까지 나가고 있죠. 자정 기능이 죽었어요. 그래서 반민주 정당인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주당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어떤 네. 희망이냐?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류를 용기 있게 직시한 후에 당원 중심으로 강력하게 자정 기능이 작동해서 비록 원내대표의직에 있다 하더라도 끌어내려요. 동시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원들 사이에 활발하게 토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건강한 민주정당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외계인, 저는 이 외계인이란 표현은 헌정 질서를 깨트리고 헌정 질서 밖에 나가 있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질서를 깨트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민주정당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야 한다. 이게 노회찬 선생님께서 하셨던 선배님께서 하셨던 그 뜻이라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민주정당의 틀을 깨고 헌정 질서 밖에서 헌정 질서를 깨려고 하는 외계인은 누군가요? 국민의힘. 그러면 예. 개혁신당이 예. 외계인에 대응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왜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죠? 왜 외계인 편에 붙어서 지구를 지킨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지구방위대는 여기입니다. 거기가 아니라. 지구방위대는 여기다. 민주당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 댓글로 윤 외계인 이런 댓글도 올라와요. 윤 어게인 말고 윤 외계인 이런 댓글 올라올 윤 정도인데 어게인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게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요. 외계인 편에 들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구방위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진보의 위기가 왔어요. 이 외계인들 때문에 혼돈님처럼 부수려고 하니까 다 똘똘 뭉쳐서 이것부터 방위해야 되다 보니 우리 안에서 진보적 논의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요즘 딴 데를 잠깐만 세요. 제가 어제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참 같이 토의를 했었어요. 그때 토의 주 내용이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제 AI가 발달하고 로보틱스가 발달하잖아요. 이제 머지 않았어요. 우리 아틀라스 받고 노동도 다 대체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노동 종말이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하겠지만 우리 로봇세 걷어야죠. 자동화세 걷어야죠. 그리고 국민들은 기본소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못하니. 노동 시간이 확 줄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소득이 확보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생력을 갖춘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시민들이 자생력을 잃어버리거나 중산층이 몰락하거나 그래서 국가에게 무엇을 받아서만 사는 상태가 돼버리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 공화정이 무너진 겁니다. 로마 공화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원래는 공화국이었어요. 근데 무너진 것이 정복 전쟁에 승리하면서 대규모 노예들이 들어오고 노예들이 시민들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시민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서 재밌게 놀아주고 빵 나눠주고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화정이 무너지고 로마 제정으로 황제정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AI 시대에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성숙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AI와 로보틱스 우리 미국 CES에서 봤지 않습니까? 맞아요. 깜놀입니다. 이게 진보의 논의여야 해요. 2026년 정치 분야에서의 진보적 논의는 이거여야 하는데 문제는 외계인들이 자꾸 침공하니까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느라고 외계인 침공을 막고 지키느라고 외계인 침공 막는 게 급해서 이 얘기를 못 꺼내고 있어. 지금 우리 역사의 진보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고. 그래요. 존경하는 이준석 대표님께서 누가 외계인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지구방위군에 빨리 합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쇄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명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봤더니 이 당명 이 공모전을 합니다. 당명 공모전. 그래서 당명 대국민 공모전. 우리의 이름은 가로를 딱 해가지고 뭐뭐뭐입니다라고 새로운 당명을 지어주세요. 그게 제일 많이 들리던데 내란잔당 이렇게 내란잔당. 이거 상금도 줘요. 18일까지 공모 기간이고 어떤 당으로 하면 좋을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집단지성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저는 외계인당 해야 되나? 근데 마치 꼭 외계인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우리 옛날에 그 뭐 V2인가 뭔가 V 드라마 외계인들이 외계인인 걸 감추려고 인간 탈을 쓰잖아요. 맞아.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 새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혼돈질서 파괴를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가면을 쓰고 우리 극우를 하고 싶고 극우 혁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아닌 척 가면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유발 하라리 교수님 얘기를 요즘 자주 하는데 유발 하라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원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유발 하라리 교수님 쓰신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회의 틀과 안정을 지키고 점진적 발전을 꾀하고 원칙을 지켜가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의 반대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보수 지지자들을 포섭을 해서 극우 혁명을 꿈꾸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트럼프란 거예요. 극우 혁명. 극우 혁명은 어떤 거죠? 히틀러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윤석열이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서 극우는 보수의 적인데 보수인 척 양탈을 쓰고 나타나서 그러니까 외계인이 인간탈을 쓰고 나타나서 보수 극우 혁명을 겪었던 거죠. 히틀러 같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그래서 누가 외계인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지구방위군을 뭉쳐야 합니다. 인간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고 누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18일까지 받는데 이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대상이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이 각각 100만 원, 우수상 3명에게 50만 원씩 수여가 된대요. 한번 해보시죠. 도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지금 잠시 뒤에 지금 9시 20분이니까
이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마무리 될까요? 안 될 것 결심 공판? 같아요. 저 개인적인 오늘도 안 돼요?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처음에 8개 사건을 병합할 때 반대했거든요. 저거 아니다 미친 짓이다. 저러면 못 끝낸다. 지금 그걸 때부터.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건 병합을 하기는 합니다. 쟁점이 같으면. 네. 그런데 그런 때는 피고인들이 고분고분하고 판사 눈치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피고인 별로 판사 이제 재판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네. 복잡한 큰 8개 사건을 병합하면 진도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재판을 열고 싶어도 김용현 사정 때문에 윤석열 재판을 못 열고 윤석열 사정 때문에 김용현 재판을 못 열고 근데 그렇게 사정 있는 피고인이 8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일 재판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죠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윤석열 재판 때문에 다른 재판을 이 재판을 화요일로 미뤄진 거잖아요. 네. 아니면 월요일 어제부터 바로 열어도 되는데 어제 또 재판이 있었으니. 또 예. 지난번에 구형을 못한 이유가 김용현 때문에 못했어요. 윤석열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시작도 못했어요 윤석열은. 자 근데 이런 사람이 8명이에요. 근데 자 김용현 변호인이 이제 그 예. 피고인 김용현 변호인 쪽에서 그걸 보여줬죠. 서증 시간 이렇게 끌면 된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웬일입니까 이게? 자 그러면 예. 이거 서중 조사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변호인 최후 진술해야 되죠. 네. 필리버스터처럼 나는 10시간 동안 최후 진술할 거예요 할 수도 있죠. 또 피고인 본인 최후 진술 또 남았죠. 맞아요. 나도 필리버스터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을 함부로 병합하면 안 되는 사건이고 개별적으로 탕탕탕 빨리빨리 쳐 나가야 되는 사건인데 예. 저는 뭐 물론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부장이 오늘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5분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자 분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지난번에 봐도.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재판부가 무능하거나 무능하거나. 그러니까 이것조차 판단하고 이것조차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거나 예. 또는 할 마음이 없거나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이 2월 초 되면 법관이 이사이동 처리입니다. 법관이 이사이동 하면 재판부가 바뀌니까 다시 이제 재판을 갱신해야 돼요. 예. 그러면 선고를 못 하게 됩니다. 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염없이 재판이 늘어지는 건데요. 네. 지금 기일이 8명을 함께 불러야 되다 보니까 기일도 한 많이 잡아봐야 두세 번 많이 잡지도 못해요. 이제 8명의 네. 사정을 다 맞춰야 되니까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더 문제 이렇게 무능하거나 의지 없는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을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란 사건 5,2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건, 나라의 정체성을 위협했던 사건, 네. 그 어떤 사건보다도 무겁고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다면 그렇죠. 이걸 판단하는 판사님은 국민적인 신뢰를 얻고 그래야지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반대든 찬성이든. 근데 이렇게 무능하고 의지 없는 모습을 보인 판사의 판결을 국민이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했던 겁니다. 7월 초부터 작년 7월 초부터 제가 계속 노래 부르지만 맞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법 그리고 내란 특검은 한 세트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2심에서부터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기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검찰이 구형까지 가게 된다면 네. 특검이 네. 뭐 어떤 구형이 있을까요? 당연히 사형이죠. 사형이다. 네, 당연히 사형일 수밖에 없고요. 검찰의 구형을 볼 때에 보는 것이 첫 특검에, 번째는 예. 법 규정이죠. 아.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데 예. 그러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하려면 봐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재질이 좋아야 할 수 있고 재질이 나쁘거나 봐줄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안이 중대한가 중대하지 않은가 네. 범죄 당시를 놓고 봐야 돼요. 12월 3일 당시에 보면 첫 번째 제일 중대했던 것이 국회에 계엄군이 실제 투입돼서 문부수고 들어온 건데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한 의미냐면 비상계엄을 했을 때 해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 국회인데 국회.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국회는 또 헌법기관이죠. 네. 달리 말하면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이 헌법기관이 기능 못하게 막는 것이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계엄군 그것도 실탄을 배급받은 계엄군이 들어왔다라는 네. 것 자체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예요. 그 죄질이 나쁘죠. 또한 많은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했어요. 네. 또 아주 계획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면서 했어요. 자, 이런 죄질들을 보면 네. 자칫하면 내란 또는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독재 시도로 보는 아주 위험한 그리고 국회의 경무까지 투입하고 시민들을 총칼로 위협한 너무나 죄질이 나쁜 사안이에요. 다행히 시민들께서 용기 있게 막아내시고 군인들께서 자제력을 발휘해 주셔서 사상자가 안 났다 뿐이고 이거는 윤석열이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죠. 네. 시민들과 군인들이 용기 있었고 현명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이 따르죠. 체포하려고 했을 때 체포 방해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도 경우에 따라 체포하러 오는 경찰관들에게 총기를 사용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저는 살인 미수라고 봐요. 너무나 나쁜 살인 교사를 했지만 미수가 된 거죠. 자, 거기다가 이날 이때까지 재판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하고 더 문제는 반성을 안 해요. 반성은 안 한다. 자,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네. 양형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죄질 나쁘죠. 양형 요소 없죠. 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례를 봐도 전두환 때 사형, 구형, 사형 선고를 1심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례로 보나 네. 법으로 보나 양형 요소로 보나 아하. 사형, 구형, 사형 선고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법의 정신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네. 가시기 전에 못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라가 혼란스럽더라도요. 이게 또 우리 민주당이 좀 혼란스럽더라도요. 이게 더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어떻게 네. 또 보면 민주주의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볼 때에 혼란스러운 걸 보고 탓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잘못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나 조직이나 늘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류 자체를 탓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기능을 갖지 못하거나 네. 또는 혼란스럽기만 하고 이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시민이 중심이 돼서 오류의 가능성을 찾고 오류를 바로잡아가고 혼란을 통해서 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간다면 이건 매우 건강한 겁니다. 우리 성숙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좀 더 관심과 박수를 격려를 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더 성숙한 시민 위한 국민 위한 민주주의가 되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다 네. 말씀드리고 오늘 날이 좀 쌀쌀합니다. 감기 예.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후타츠 1128님께서 일본에서 보고 계신가 봐요. 진정한 보수주의자 김상욱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 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김상욱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